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불던 아침, 28살 혜인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다녀올게요 라며 부모님께 인사도 했고요. 혜인 씨 직장은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락이 계속 두절 상태였습니다. 혹시 혜인 씨가 납치라도 당한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혜인 씨의 방을 뒤져봤더니 옷가지와 생필품들이 없는 거예요. 즉 계획적으로 짐을 싸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출인 거네요. 부모님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혜인 씨의 남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혹시 누나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시에 아들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동생도 부모님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대신 엄마의 문자에 이런 답을 보냅니다. 죄송해요. 저는 누나 옆에서 지켜주다가 누나랑 같이 갈 거예요. 어디를 가? 이거 마지막 암시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결국 부모님은 경찰을 찾아가 남매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전한 소식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남매가 지금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변호사와 함께요.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혜인 씨의 남동생이었고요. 누나가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연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얼마나 심했길래 이렇게 변호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구조 요청을 했을까요? 사건은 혜인 씨가 아버지 몰래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물여덟 살에 첫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그건 축하받을 일 아니에요? 혜인 씨는 근데 왜 몰래 연애를 한 거죠? 평소 아버지가 워낙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었던 거죠. 혜인 씨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격분해서 혜인 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고 그러고요.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지금껏 속이고 남자를 만났냐? 몇 번이나 만났냐? 그 남자 어디가 좋아서 만나냐?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보수적이고 정말. 무지식한 아버지라고 해도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그 아버지의 폭력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혜인 씨는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고요. 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혜인 씨는 그 같이 사는 어머니도 계셨을 텐데 멀리에 있는 남동생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아, 아이고. 남편을 전혀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남동생이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고요. 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우선 혜인 씨를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거의 007 작전이었다고 그쵸.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아버지는 딸의 직장 퇴근 시간 또 퇴근해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늘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몰래 캐리어 하나를 집 밖에 숨겨둔 거예요. 출근길에 조금씩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집을 나와서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죠. 아빠가 이 정도로 막무가내인 사람이면 어떻게든 혜인 씨가 있는 곳을 찾아낼 것 같아요. 실제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딸의 직장을 찾아가고 남동생이 나가 살던 지역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그 차량 블랙박스에 그 당시 상황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지가 날 이렇게 속였다는 게 나는 여자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란만은 진짜 모르겠네.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가? 여자들?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가? 아 몰라. 니는 여자 아이가? 지가 싫다고 나가서 안 오는데 뭐. 그럼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기다리나? 그럼 어쩌는데 아저씨요. 우와, 여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아빠가. 이게 뭐 여자 남자의 다툼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충격적인 건 이 대화의 앞부분에 아버지의 말이 더 있었습니다. 내하고 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이가? 나는 이제 아빠가 메인이잖아. 근데 전부 속이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를. 지가 날 이렇게 속였다는 게 나는 여자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란만은 진짜 모르겠네. 제가 방금 뭘 들은 거죠? 너무 소름 끼쳐요. 아빠 겸 애인이요? 아, 지금 이게 농담이에요, 뭐예요? 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을 딸의 아빠 겸 애인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혜인 씨에게 우리는 연인 사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딸을 꼭 아내처럼 여기면서 너 내 마누라인 거 알지? 너는 내 제2의 마누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혜인 씨는 자기가 집을 떠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 일부러 자취를 시작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자취방에 오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 전화를 해야 됐고요. 아버지는 이제 전화로 멀리 있으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얼굴과 몸을 볼 수 있게 사진을 보내라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요. 김 변호사님은 바로 서울의 해바라기 센터로 향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의료 지원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인 씨도 센터에서 3일에 걸쳐가지고 무려 20시간 정도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하루는 이제 혜인 씨가 그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 그 남자 만나고 왔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한테 말해라. 이러면서 이 폭행이 시작됐는데 급기야 이 아버지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혜인 씨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버지가 딸을요? 진짜 너무 악마 같아요, 진짜. 이 아버지는 혜인 씨한테 일주일 내내 강제로 성폭행을 했고요. 혜인 씨가 집을 나오기 전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혜인 씨는 그런 일을 당하고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저와 함께 방문한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력 키트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혜인 씨가 더 털어놓은 사연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인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었고요. 그날 아버지는 혜인 씨의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혜인 씨는 어머니가 맞는 걸 보면서 옆에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6학년 때 아버지한테 처음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아빠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딸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간 겁니다. 그게 성폭행이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생리를 안 하더래요. 에이. 진짜 최악이다. 겨우 15살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혜인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무려 4번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요. 그게 다 이 아버지란 작자의 성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와, 4번. 난 믿기지가 않아, 진짜. 근데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을 합니다. DNA 증거가 나왔으니까 성관계를 한 건 인정하는데 딸도 자신을 애인처럼 생각했다.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 좋아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혜인 씨는 12살이었던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쳐서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범행 횟수는 매주 한 번 이상이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딸에게 저지른 강제로 촬영한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된 거죠. 너무 소름 끼쳐서 진짜 말을 못하겠어.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피해에 노출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일시를 맞아요.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혜인 씨도 실제 일어났던 일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범죄 일람표의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심지어 직장을 계속 다닐 때까지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이 15년 넘게 혜인 씨의 이 꼭 담은 입 안에 감춰져 올 수 있었을까요? 혜인 씨 진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피해 도중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다수가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보호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공포스러워 옴짝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얼어붙음을 선택합니다. 맨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드니 잠시 정신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를 아동 성학대 수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가 수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말하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적응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전체 친족 성폭력 사건 중 4%만이 폭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친족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4%라고 하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가 없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암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해자들도 이제 겉으로 보면은 정말 뭐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여요.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은 고사하고 공감조차 얻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족 구성원에게서도요. 혜인 씨 역시 어머니가 있지만 15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만나봤을 때 범행 현장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몇 번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본 척하고 되려 부엌으로 피한다거나. 하루는 혜인 씨가 방에 누워서 일부러 자는 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방으로 오라고 부른 거예요. 혜인 씨는 무서우니까 가슴 졸이면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면서 아빠가 찾는다, 나와라 라고 한 겁니다. 남편을 뜯어 말려서 진짜 가까이 못 가게 해놔야지. 그럼요. 엄마라면. 조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엄마인데 어떻게 이래요? 상상을 초월한다. 어머니는 평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땐 늘 말을 더듬었고 나 어떻게 말해야지? 라는 말만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면 좌측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의 활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흔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브로카 영역이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혜인 씨의 어머니는 결혼 시절 내내 만성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남편의 성적 욕구 대상에서 자신이 벗어났다는 그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씨 입장에서는 엄마를 미워할 수도 없었겠어요. 어쨌든 원흉은 아빠잖아요. 이 사람은 대체 뭐예요, 심리가? 보통 친족 성폭력 가해자들은 삶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가정 내 가장 약자, 또 문제를 가장 덜 일으킬 만한 최약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극악무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가정 내에서 마음껏 휘두르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딸과 관계를 맺는 건 다 네 탓이다. 네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그런 거다. 라고 말이죠. 혜인 씨는 그때마다 엄마의 슬픈 얼굴을 보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혜인 씨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왔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건가요? 네, 경찰 수사가 바로 진행이 됐고요. 구속영장까지 떨어져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혜인 씨가 정말로 큰 용기를 냈네요. 맞아요. 그런 만큼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혜인 씨는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요. 약 25만 명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가해자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25년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아동대상 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후 가해자가 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 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바로 항소를 했고 결국 2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당시 재판관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재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취하를 했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감형이 된 겁니다. 아내나 딸에게는 사과는 했나요? 감옥에서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여기선 죄명이 좋지 않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 당연하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간단다. 남들과도 합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아, 눈 한번 찔끔하고 용서해줘라.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이것도 세뇌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가족은 가족의 역할을 해준 적이 없어. 가족이라는 이 두 글자, 엄마, 아빠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오염시킨 장본인들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응원은 아마도 엄중한 법의 이 정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출소한 이후에도 허튼 짓도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사건이 단순히 부모 복이 없어서 뭐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치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종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재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보고 해바라기 센터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꼭 신고를 하시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혜인 씨가 이제 제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집을 나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은 그렇죠. 아마 자신은 평생 지옥에서 살았을 거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피해자들이 많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은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5년 동안 자신을 가둔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난 소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은 그녀의 용기가 이 사건의 진정한 스모킹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